식감에 씹을수록 입안을 감도는 단맛까지 서해안 드넓은 갯벌에서 사시사철 만날 수 있는 동죽. 물속에서 숨을 쉬는 모습이 마치 물총을 쏘는 것 같다고 해서 물총조개라고도 불리는데 백합, 바지락과 더불어 최고의 식재료로 사랑받으며 엄연한 식탁의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동죽. 건강밥상 오늘은 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동죽과 함께한다. 동죽은 맑은 회색 빛깔이 고운 조개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어서 탕, 국물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아미노산과 면역력에 좋은 아연이 풍부하고요. 특히 다른 조개들과 비교했을 때 칼슘과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뼈 건강이나 빈혈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조개 중에서도 감칠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동죽. 그래서 미각을 사로잡는 조개, 맛의 감초라고도 부른다. 동죽과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 잃어버린 입맛은 동죽이 살린다. 동죽 비빔밥. 이어서 만나볼 요리에는 9월의 바다가 푸짐하게 담겼다. 동죽 술찜. 만드는 방법은 초간단, 맛은 엄지척이다. 조개로 참 많이 있죠. 모시조개, 홍합, 바지락, 동죽이 있는데요. 동죽은 여러 음식과 참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는 동죽을 이용해서 동죽 비빔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에선 흔하게 만날 수 있어 또 죽이라고도 불렸다는 동죽. 동죽은 껍데기 색깔이 회백색을 띠면서 둥근 삼각형 모양을 한 것이 최상품이다. 모든 조개 요리의 첫 단계는 바로 해감인데 넉넉하게 소금을 푼 물에 표면을 깨끗하게 씻은 동죽을 담가 30분 정도 해감해둔다. 해감할 때 꿀팁 하나. 조개류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검은 봉지나 신문지를 덮어두면 해감이 더 잘 된다. 요즘에 조개로 놓은 해감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마트나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한 30분 정도 해감하셔야만이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동죽 비빔밥에 들어갈 동죽을 삶아주는데 한쪽 방향으로 저어가면서 삶아주면 입이 저절로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10분 남짓 잘 익힌 동죽은 재빨리 찬물에 담가 탱탱한 식감을 살려주는데 동죽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질 수 있다. 손만 대면 알아서 쏙쏙 갈라지는 동죽. 살에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껍질과 속살을 잘 분리해 준비하자. 동죽 데치실 때 살이 연하기 때문에 살짝 데쳐주시고요. 또한 동죽은 물기를 꼭 짠 다음에 비닐팩에 잘 보관하신 다음에 냉동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동죽 비빔밥에 함께할 채소도 준비하자. 상추와 당근은 총총 채 썰고 대파는 흰 부분을 얇게 접여 준비한다. 큰 보울에 손질한 당근과 대파,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여기에 액젓과 간장, 설탕 등 양념장에 들어갈 재료를 더해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삶은 동죽을 한데 넣어 살이 흐트러지지 않게 섞어준다. 동죽 오늘 무치실 때 오늘 액젓 사용했거든요. 액젓 사용하면 바다향이 그대로 잘 배어나고요. 또한 비벼 드실 때 먼저 다 비비지 마시고 밥과 동죽 조금만 먼저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 비비면 별미입니다. 밑이 넓은 그릇에 상추를 넉넉하게 깔고 따뜻한 밥과 비빔 양념장을 소복에 올려주면 매콤하고 쫄깃한 동죽 비빔밥이 완성된다. 탕이나 칼국수로 주로 즐기는 동죽. 시원한 국물 요리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일품 요리로 즐겨보면 어떨까? 서양 요리 보면은 홍합 넣어가지고 화이트 와인 넣어서 찜 요리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동죽을 이용해서 동양식 찜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보다는 살짝 크면서 동글동글한 삼각형 모양을 한 동죽. 껍데기 가장자리엔 검은 띠가 둘러져 있는데 이게 바로 동죽의 나이를 알려주는 나이테다. 동죽을 해감할 땐 뻘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 소금물에 하룻밤 정도 여유 있게 해감한 후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동죽 고르실 때 깨지지 않은 것 꼭 고르시고요. 깨진 거는 빨리 상할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또한 동죽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선명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좋은 동죽입니다. 동양식 찜 요리. 동죽 술찜에 들어갈 향신 채소도 준비하자. 마늘은 편 썰고 쪽파와 고추는 총총 썰어 저미는데 칼칼한 맛을 원한다면 페페론치노를 더해도 좋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마늘 기름부터 내준다. 편마늘이 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깨끗하게 손질한 동죽을 함께 넣고 충분히 볶아주는데 마늘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자. 동죽찜 하실 때 마늘 볶거든요. 마늘은 향신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늘도 좋고 또 로즈마리 조금 더 좋고요. 오늘은 올리브오일 사용했는데요. 버터 넣으면 향이 더더욱 좋습니다. 술찜이라는 이름답게 소주 반 컵과 물을 자박자박하게 붓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간이 고루 배이도록 섞어준 다음 뚜껑을 닫아 조개를 충분히 익혀준다. 동죽이 모두 입을 벌리면 완벽하게 익었다는 신호. 준비한 고추와 쪽파를 넣어 잘 섞어준다. 동죽 술찜 하실 때 소주의 역할은 비린내를 완전히 잡아주고요. 또한 소주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술국처럼 되어버리니까 적당량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 과정은 단순하지만 맛은 최고. 초간단 레시피로 즐길 수 있는 동죽 술찜이 완성됐다. 끓였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동죽. 먹는 순간 톡 터지는 입안 가득한 바다향. 술술 넘어가는 주말 저녁이 기다려진다. 산란기의 조개류는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름철에 조개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반드시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동죽은 과다 섭취할 경우 요산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갯살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요리에도 착 감기는 맛을 자랑하는 서해갯벌의 자랑 동죽. 비린 맛이 덜하고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동죽은 국물 요리 어디에 넣어도 최고의 별미로 손색이 없다. 낮에는 매콤한 비빔밥으로, 밤에는 칼칼한 술찜으로 온 가족의 취향 저격 건강 레시피. 동죽 요리의 색다른 변신을 만나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요즘에는 집에서 혼자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 홈트가 유행입니다. 홈 트레이닝.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운동이 기대 수명을 더 늘린다고 하죠. 맞습니다. 덴마크인 8,500여 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혼자서 그냥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한 경우 기대 수명이 1.5년 늘었는데 그런데 축구는 4.7년 그리고 배드민턴은 6.2년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과 비교한 결과라네요. 그래요. 이 기대 수명이 가장 높게 나타난 종목이 테니스였는데 무려 9.7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운동 시간이나 강도보다도 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해서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지만 각 연령대별 발달 속도는 각기 다르다. 영아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크게 증가하고 유아기에는 언어 발달에 있어 급성장을 보이는데 그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사회 정서적 발달과 관련이 있어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영유아 시기는 그 신생아 한 달 때까지 가는 신생아 시기를 지난 시기를 말하게 되고요. 돌까지를 영아 그리고 취약 전까지를 유아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성인하고 좀 다른 게 아이들은 점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또 점점 아이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성장과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발달은 상호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시기별 성장과 발달 검사를 통해 주요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 과연 잘 크고 있는 걸까?
오늘 TV 주치에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일생 동안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설레고 걱정이 앞서는 순간, 바로 처음으로 부모라는 이름표를 달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는 모든 게 서툴기 때문에 다 어렵고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미혼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예. 친구들을 보면 조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산후조리원 동기라는 줄임말인데 예. 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봐서 육아 연대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는 아직도 어렵고 서툴기만 한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기가 아파서 울면은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이 엄마 아빠도 따라 울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네. 자, 교수님, 먼저 그 영유아기라고 하면은 정확히 어느 시기이고 이때는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지 이전부터 좀 짚어보죠. 영유아기에서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출생에서 첫 28일까지를 저희가 신생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신생아 시기부터 이제 신생아 시기를 지난 그 한 달째부터 만 1세까지를 영아라고 부르게 되고, 그 영아 시기를 지난 1세부터 만 5세 정도까지를 유아라고 부르는데, 최근까지도 아직은 영유아는 열나거나 이런 식으로 아프면 병원에 간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영유아들은 시기에 맞춰서 성장,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영유아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을 밟는 영유아가 좀 건강한 영유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영유아부터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주시죠. 성인들도 건강 검진을 하시죠. 네, 네, 건강 검진을 맞아요. 하는데요. 성인들은 이제 다 자란 성인 그 몸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는 게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은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 게, 아이들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고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발달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워낙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잘 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런 건강 관리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는 안 가고 인터넷을 뒤져서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내 아이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으신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전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이들한테 대입을 해서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또한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왜 받아야 되는 건지,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 어떤 겁니까? 성인하고 마찬가지로 영유아도 이런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국가적으로도 인식을 하게 되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제 출생 직후 거기에서부터 만 6세까지 총 8차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문진이라든지 신체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매 차수마다 발달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서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뭐 조리원 동기라고 이 초보 엄마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다른 아이와 내 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좀 성장이 늦다 하면은 걱정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연령대별로 그 발달 그 정도가 물론 있겠죠. 예,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네, 뭐 기본적인 정상 발달이 있고요. 4개월 정도, 이제 100일이 좀 지난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4개월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우선은 못 가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마다 있지만 큼직큼직하게 제가 보는 것들은 이제 붙잡고 걷는 거는 10개월, 네. 그리고 이제 혼자 걷는 거는 돌이 되겠고, 그리고 계단 오르는 거가 2돌 때, 그리고 줄넘기는 5살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마, 빠빠 이제 이런 단어 처음 얘기하면 엄마 아빠들이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제 그 시기가 돌 조금 전에 한 10개월 때쯤 되게 되고 돌쯤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를 지칭해서 좀 부르는 게 생기게 되고요. 네.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2살 때는 2단어 문장, 3살 때는 3단어 문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2단어 문장은 엄마, 물 이렇게 하면 되고 3단어 문장은 엄마 물 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상태나 그리고 집에서의 그런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달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상 범위에서 200분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경우만 발달 지연으로 보지 아. 나머지들은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어떤 수치를 통해서 발달 지연 그 정도나 여부를 가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 지연 이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16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연구 보고서를 낸 거에 따르면 네. 2005년에 출생한 신생아의 한 0.53% 정도에서 발달 지연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서 쭉 봤을 때 2009년에는 1.03%까지 증가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따져봤을 때는 한 3에서 5세 정도 아이들이 발달 장애로 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있거나 그러는 아이들이 거의 6% 가까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발달 장애가 없어서 낮은 게 아니라 네네. 아무래도 조기 발견이라든지 진단율이 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발달 지연, 소아 발달 장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아의 발달 장애 질환은 이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영아기에는 이제 뇌성마비라든지 중증 시각이나 청각 장애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후 2년에는 언어 장애, 그리고 3에서 5세에는 소근육 운동 같은 것들에 의한 장애, 행동 장애들이 있을 수 있고 6에서 8세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학습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뭐 대사 이상 질환이나 염색체, 유전자, 뭐 경련성 질환, 자폐증 등도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거의 40% 가까이가 발달 장애나 발달 지연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 장애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바로 영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뇌는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개조될 수 있다. 이게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뇌가 딱 만들어지면 뭐 거기서 끝이 아니고 성인 때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도움을 주면은 기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훨씬 더 높고 또 어릴수록 그 가소성이 많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달 장애나 이런 것들을 진단받은 아이들이 뇌에 뭔가 발달 이상이나 이런 것들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극과 도움을 주면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러는 시기인 영유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이 늦어지는 거 아니면 뭐 발달을 획득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또 새로운 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수에 맞는 더 적절한 영유아 건강검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질까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뭐 재활치료 중에서는 뭐 물리치료 같은 대근육 큰 근육을 이제 운동하는 거 아니면 작업치료 같은 소근육
이제 손가락 같은 것들 운동하는 거, 그리고 언어 발달이라든지 또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 조기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기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계속적인 이제 관심,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은 주기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게 아이의 발달장애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의 발달장애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다녀야 되는 엄마도 힘들고, 그 치료를 다니면서 사용되는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출생 후 아기의 첫 울음은 최초의 호흡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신고식이다. 몸의 상태를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들의 경우 아이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영유아의 성장 발달 이상은 부모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시기마다 필요한 영유아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오늘 애기 몸무게 어떻게 되나요? 오늘 7kg 나왔어요. 7kg. 지금 수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유는 지금 혼합 수유 하고 있어요. 혼합하면은 아침 저녁만 모유 수유하고 점심에는 분유 먹여요. 목 가누기는 잘 하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뒤집기도 하나요? 뒤집기도 잘해요. 뒤집기는요? 뒤집기는 가끔씩.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머리가 한쪽으로 약간 눌린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눌렸어요. 아직 육아에 미숙한 초보 부모들에게는 아기의 모든 것이 걱정거리다.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가 성장하는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영유아 검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아이는 5개월짜리 아이이고, 수유량이라든지 체중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은 봤을 때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5개월 아이에 맞는 뒤집기, 되집기, 그리고 낯가림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리 모양 때문에 걱정을 좀 하셨고, 요새 워낙 부모님들께서 두상 교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머리 모양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의학적으로 아이의 뇌 성장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영유아기의 성장은 신체 사이즈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발달은 뇌와 같은 장기 등이 기능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질병 확인을 목적으로 영유아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정기적인 점검으로 질병 전 단계에서 조기 발견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목표다. 아이가 어디를 불편해할까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재채기를 하고 코막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 증상이 1년 내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봄, 가을이나 이렇게 계절에 따라 좀 심해지는 것 같으세요? 봄, 가을 계절에 따라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기가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았거나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게 있다고 얘기 들으셨을까요?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좀 피부가 예민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경우 특히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그 특성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는데, 성인처럼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경우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코 막히고 이제 콧물 때문에 재채기하고 이제 이러는 증상이 좀 심한 아이였었고요. 여쭤보니까 어릴 때도 피부도 좀 예민하고 그랬던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감기하고 좀 혼동이 되면서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알레르기 질환.
특히 이 시기에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알레르기 행진 때문인데 우유나 식품 알레르기를 시작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영유아 시기는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단계에 맞는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명확하게 성장과 발달이 늦는 경우는 저희들도 또 부모님들도 아실 수 있지만 약간 애매하게 늦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질병과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기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기에 진단이 된 아이들이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관심사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일 것이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성장 발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의료진의 몫이다. 모든 발달의 기본 영유아기. 우리 아이들의 발달 이상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자, 이번에는 영유아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수유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수유와 시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발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영유아 시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발달, 이제는 성장이고요.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시기부터 해서 이제 영아 시기부터 해서 유아 시기까지 먹는 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있고요. 흔하게는 뭐 위식도 역류 그리고 단설소대라고 하는 게 있고 위장관염이나 음식 알레르기 등이 있습니다. 수유를 하거나 뭐 시기를 하고 나서 아이가 시원하게 트림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것만큼 행복한 게 또 없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해주신 이 질환 가운데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엄마들이 트림하는데 정말 집착하시거든요. 먹이고 나서 우리 아이는 트림을 안 해요 이러면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으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간 거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많이 안 먹으면 공기를 많이 안 먹으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을 두드리는 걸 한 20-30분 해주시면은 소리를 안 들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대부분은 출생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문이 아직은 약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단단해지는 그 100일 정도쯤 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트림 잘 시켜주시고 그리고 좀 지켜보시면 되는데 가끔 너무 많이 토해서 먹을 때마다 토해서 엄마도 아기도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역류 방지 분유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위식도 역류를 조절하는 약도 있어서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설사와 발열을 동반하는 장염도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위장관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이들이 이제 영유아 시기는 이제 감염성 질환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위장관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장관염의 이제 3대 증상,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가 되겠습니다. 네. 열이 나는 게 이제 주된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어느 정도 감별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감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너무 처지거나 탈수되어 보이거나 그러면 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혈액이 좀 섞인 혈성 설사가 나오거나 하면 세균성 장염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검사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수유 곤란을 일으키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는 또 설소대도 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엄마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부분이고요. 네. 이제 설소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 밑에 이렇게 묶이는 요 부분을 설소대라고 부르는데 요 설소대가 짧아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설소대가 짧으면 아무래도 혀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젖을 물거나 빨거나 이러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죠. 대부분 아이들은 혀 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잘 못 빨고 그것 때문에 수유가 잘 안 되고 체중도 잘 안 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설소대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설소대를 탁 쳐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설소대 절제술에 너무 어머님들이 이렇게 집착하셔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발음이 이제 혀 짧은 소리 할까 봐 걱정하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설소대가 짧아도 아이가 먹는데 무리가 없으면 혀 운동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발음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꼭 먹어야 하는데 못 먹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 음식 알레르기는 성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성인들의 음식 알레르기는 먹으면 뭐 피부에 발진이 나거나 뭐 입술이 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피부 쪽으로 이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영유아 때도 음식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영유아 때는 피부 발진도 물론 나지만 아기들이 잘 못 먹고 토하고 아니면 배부르고 설사하고 이제 이러는 증상들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안 맞는 음식이 있거나 하면 성장에 이렇게 방해가 될 정도로 수유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혈액 검사라든지 피부 반응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만약에 좀 증상이 심하다 싶으면 이유식을 먹는 시기부터 이유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아이든 어른이든 일단 잘 먹고 또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지금까지 먹는 걸 살펴봤는데 아이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질환도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네. 자야 되는 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은데 어릴 때는 영아산통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는 경련성 질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기가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밤낮이 뒤바뀌면은 아기와 또 부모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짚어주신 질환 중에서 영아산통은 어떤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 영아산통이라고 하는 게 신생아 때는 오히려 증상이 없고요. 네. 약간 한 2주 정도 지나서 한 달쯤 될 무렵, 그러니까 먹는 양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음식 알레르기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 그 영아 시기에 장 점막이 미숙하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좀 세고 가스나 이런 것들이 배에 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아기들이 이제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아산통이 나타나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트림하거나 방구 끼거나 뭐 대변을 보거나 이러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100일 정도쯤 되면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시는 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좋아집니다. 또 부모님들이 또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아이들의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이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얼굴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건데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아에서 특히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 있는 편도 목 안쪽에 그리고 이 목 뒤 안쪽으로 오면 편도랑 비슷하게 이제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면역기관이고 아이들이 워낙 면역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성인보다는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나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 좁아지면서 소리가 많이 나서 코골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아기들이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아니면은 뭐 구강호흡이라든지 엎드려 자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 뭔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진 않은지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 잠 못 자고 예민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은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예민할 수 있고 학습 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필요한 아이들은 뭐 편도 아데노이드를 절제하거나 심한 아이들은 양압기 같은 것들을 쓰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이런 경련이 왜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우선은 이제 영아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상 반응과 경련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딱 안거나 이렇게 아기가 막 울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부르르르 떠는 반응이 있어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일 건데요. 경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눈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강직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는 게 경련성 질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아기들이 숨을 쉬거나 이제 이러는 것들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좀 당황하셔서 뭐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중요한 거는 그 경련하다 이렇게 토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하는 것들이 다시 흡인돼서 폐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토하는 물건 토사물이 밑으로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경련성 질환의 원인은 워낙에 다양해서 뭐 때문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련성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뇌파나 MRI 같은 검사들이 시행돼야 될 것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여야 될 경우에 아이가 이렇게 다 못 먹을 수도 있고 먹다가 이렇게 흘리거나 아니면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보다 조금은 넉넉하게 먹이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근데 이게 뭐 답이 딱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X거든요. X요? 네, 저는 X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네. 조금만 먹어도 그러니까 적정량보다 적게 먹어도 반응이 이렇게 제대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넉넉하게 먹인다기보다는 이렇게 먹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거나 오르는 추세면 추가로 또 적정 용량을 먹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먹고 나서 그러니까 한 30분 이내에 다 토해버린다. 그래서 약을 안 먹은 게 명확하다라고 보이시면 그때는 바로 다시 먹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코피를 흘릴 때는 이 코를 막고 목을 좀 앞으로 숙인 뒤에 그 목 뒤쪽을 이렇게 좀 두드려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O인가요? X인가요? 세모입니다. 네, 애매모호하군요. 예. 네. 우선은 코피가 날 때는 앞으로 숙이시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뒤로 고개를 들면 이게 코피가 뒤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폐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서 떨어뜨리시는 거는 맞고 근데 그냥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꺼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 넣어서 압박을 해주고 그러면서 옆에를 이렇게 눌러서 압박을 시켜주면은 이게 지혈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뒷목을 두드리는 거는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 뒤를 두드리는 거는 뭐 네.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보통 우리가 아이가 열이 날 때 귀 체온계로 양쪽 귀를 재는데 만약에 양쪽 귀에서 잰 체온이 다를 경우 더 높은 체온을 기준으로 해열제를 먹이는 게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그거는 O입니다. 네, O이고요. 이제 고막 체온계는 이제 그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이제 고막의 온도를 재는 건데 물론 크게
영향이 없다고도 하지만 귀지가 너무 많거나 위치가 고막이 아니라 귀 벽 쪽으로 향해 있거나 그러면 제대로 체온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 귀의 체온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체온을 재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열이 오르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체온 측정을 했을 때 양쪽 체온이 다르면 높은 쪽 체온에 맞춰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적절할 거고요. 컨디션을 좀 보면서 아기가 컨디션이 좋다면 저희가 38도가 넘어도 컨디션이 좋으면 뭐 조금 지켜보다가 해열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상황에 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도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가만히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면 부모가 우리 아이가 왜 그러지? 이렇게 걱정이 앞설 수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영유아는 아무래도 아직은 신경 근육 발달이 좀 이렇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의 반응을 좀 세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른바 모로 반사라고 하는 게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에서 큰 소리가 나도 이렇게 아니면 이불을 덮어줬다가 탁 치워도 이렇게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모로 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려면은 그래도 한 돌 가까이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팔을 허우적대다가 깜짝 놀래서 깨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애기가 잘 못 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린 시기에는 속사계를 쓰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팔에 베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짝 지그시 눌러서 팔이 허우적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발달 지연이라고 합니다.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은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질까요? 일단 뭐 발달 지연이란 말만 들으면 부모님들께서 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의 다른 점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짚어주실까요? 발달 지연과 이제 발달 장애를 뭐 굳이 나누자면 발달 지연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달이 늦은 증상. 근데 이제 이거가 정말로 발달 장애냐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네.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상태를 발달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발달 장애는 단순히 발달이 늦은 것만 발달 장애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대사 이상 질환, 유전자 질환, 뭐 이런 다양한 질환들, 뭐 자폐증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좀 폭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유아 발달과 성장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 성장과 발달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저는 영유아 성장과 발달은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병원을 가는 건 아파서 간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적절하게 크고 있느냐, 적절하게 발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영유아 성장 발달과 건강 관리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현재는 좀 더 일찍 발견이 되고 치료가 되면서 훨씬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 MBC의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유아기에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발달하길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마시고 혹시 내 아이에게 의심 증세가 나타난다면 빠르고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도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국가 건강 검진도 활용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